유엔 자문기구의 행복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무려 11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 기준으로 12.5%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노조 파괴 문제로 잘 알려진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렇게 수치로 또 노동자의 죽음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정치권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공천 갈등, 오늘 투표에 힘에서 시원하게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먼저 김용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민원연의 정책위원이신 서명준 박사, 그리고 이용마 해직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공정성 시비로 얼룩진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경 PD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선출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청년 비례대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지난 19대 총선 당시 락파티의 형태로 처음 선보인 청년 비례대표제, 청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만 39살 이하 남녀 1명씩을 뽑아 당의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김광진, 장하나 의원이 이 제도를 통해 19대 국회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의 꿈과 어려움을 대변할 사람의 국회 입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이번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의혹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선발 공고를 통해 시작된 이번 청년 비례대표 선발은 지난 3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의 후보자 공모 기간을 거쳤습니다. 공고부터 그 공모 마감까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일주일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모집 방식 역시 19대 때와는 다릅니다. 별도 공모를 통해 진행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었던 19대 때와는 달리 통합 신청을 받아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지원 자격을 보면 선거일 기준 만 25세에서 35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에서 선거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권리 당원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제출 서류 역시 달라졌습니다. 비교적 간단했던 19대 때와는 다르게 일반 비례대표 후보자와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스펙이 그만큼 더 중요했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게다가 100만 원의 신청비를 내야 합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겁니다. 결국 19대 때 10%도 채 되지 않는 2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를 통해 13명이 1차 컷오프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9대 때 신청자 모두를 대상으로 공개 경쟁 방식을 취한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마감 후 열흘 뒤인 지난 14일 공천관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통과한 9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남녀 각각 2명씩 4명의 최종 경선 후보가 발표됩니다. 불과 5분 정도의 면접을 거쳐 3시간 후에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게다가 오로지 공관위 면접에만 의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이에 반발한 후보들의 이의 신청이 잇따랐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한 후보자 중 한 명인 김빈 후보입니다. 면접 시간 5분도 이해하기 힘든데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온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라며 면접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지난 15일에는 면접 탈락자들의 이의 신청과 함께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들이 나옵니다. 김기환 후보입니다.
면접에 참여한 홍창선 공관위원장의 예전 의원실에서 7급 비서로 4년간 근무한 경력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드러나 결국 공관위가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하루 만에 결과를 번복한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김 후보가 면접 과정에서 소명했다고 밝히면서 당과 후보자 사이에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유진 후보 역시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비례대표 심사를 담당하는 실무당직자가 면접 준비를 도운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한편 당에서 이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경선 투표를 중단하고 청년 비례대표 선출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합니다. 최종 후보자 경선을 거쳐 4명의 후보자 중 남녀 각각 1명씩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 역시 중간에 방식을 바꿨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후보자 정견 발표도 없이 자동 응답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 평가의 공정성, 절차의 합리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이 파열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더민주의 공천, 정청래, 이해찬 두 현직 의원의 컷오프 때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김용민 선생님. 예.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박영선 의원이다. 예. 또 이철이 위원장이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들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예. 김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뭐 본인들이 이제 예. 그 낙천, 뭐 공천에 관여를 안 했거나 했더라도 제한적이다 권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는 형식 논리고요. 예. 뭐 새누리당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공천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공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막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정설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로 이제 어떻게 뭐 그 다 논란이 종식된다라고 보진 않고요. 다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녹취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2월 초였습니다. 2월 초에 그 이철이 전략기획단장인가요? 본부장. 본부장.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막말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은 아무도 막말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운동권 정치인 또한 배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막말하면 사실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이야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어쨌든 현역 정치인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막말, 운동권 누가 생각나십니까? 뭐 당연히 정청래 그렇죠. 의원이 걸려드는 거죠. 사실 정청래 의원이 했다는 그 막말이 공갈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승용 최고위원이 사실은 작년 4월 재보선 때 본인이 호남 선거를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호남 선거에서 졌어요. 졌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약속한 대로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이 정치적 기본적인 도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인식을 했고 그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공갈이라는 표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새정치민주연합 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이 친노를 배타하던 이른바 비노라고 할 수 있을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지금 현재 국민의당에 속해 있는데 이분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났고요. 여기에 종편 보수 언론까지 가세를 하고 또 맥없이 또 문재인 대표도 이들에게 그 논리적 정당성을 또 실어줬어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정청래는 혼자서 다 막말 정치인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 쓰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당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게 되죠. 윤리심판원장이 누굽니까? 강창일 의원입니다. 강창일 의원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지랄한다 이런 말을 썼던 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지랄하고 막말 중에 뭐가 더 막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심판대에 세워가지고 정청래를 죽이니 살리니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 과정, 전 프로세스가 상당히 공정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미 심판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재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당원권이 아니라 당직 예. 권한을 이제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다 끝났는데 여기는 그 일사부재리 원칙도 없이 바로 그때 그 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이번에 컷오프를 시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컷오프는 3월 10일이었고요. 예. 이철희 씨의 이야기는 2월 초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들어올 때부터 이해찬 정청래 날릴 생각을 했다라고 본다면은 이건 뭐겠습니까? 적어도 이철희 이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정청래 의원이 제거될 것이다라고 이미 인지하지 않았겠는가. 통상 운동권, 친노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칙만 얘기했겠습니까? 이 시뮬레이션에 걸려들 정치인이 누군가 따져보지 않겠어요? 네. 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철희 본부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그간 그 필리버스터 중단 예.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중적인 행태들, 이를테면은 본인이 이제 필리버스터에 섰을 때, 그 연단에 섰을 때, 그때는 뭐 자기한테 다 책임을 예. 떠넘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울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는 이미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갖고 있었고, 또 근데 그 이전에는 트위터에다가 그 필리버스터 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전혀 논리적 맥락이 없는 일치되지도 못하고 일관되지도 못한 이런 행보를 통해서 빈축을 샀단 말이죠. 네. 아, 저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본 마음이 다르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그 정청래 컷오프에 예. 가세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또 뭐 그 비대위 회의 때 정청래를 옹호하는 쪽으로 말을 했다고 하니까 알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지금 박영선 의원이 현재의 그 국면에서 비례대표 의원, 예.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당 비대위에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종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의도에서 박영선 의원실 앞에서. 실제로도 박영선 의원 뭐 여러 가지로 당내에서 실세다. 김종인 대표하고 가장 가깝고 소통이 있는 그런 관계로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박영선 의원이 과연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하는 과정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의지 있게 정청래 공정하게 심사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지 여기에 회의는 듭니다. 예. 김용민 평론가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뭐좀 막말, 이번에 윤상현 막말 사건도 있었고, 예. 막말이 나오면 종편에서 예. 막말 말만 나오면 김평론가의 예전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예. 종편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예. 일단 첫 번째로 가끔씩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예. 저희 존재감을 계속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고마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막말의 그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좀 살펴보면은 예. 트럼프의 막말, 윤상현의 막말, 예. 정청래의 막말, 뭐 현실 정치는 없습니다만은 저 김용민의 막말을 따져봤을 때 강자와 불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까지 다 막말로 싸잡는 것은 도리어 이 시대 강자, 불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말하자면은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자, 그리고 정의를 향한 그런 비난, 물론 정의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민자, 그 소수자, 예. 약자, 여성,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모욕을 준다? 이거야말로 진짜 막말이죠. 그렇죠. 그런 트럼프하고 정청래의 막말,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이 당원들이 아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은 대표를 계속 흔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공갈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과연 등치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고요. 예. 그리고 저의 그 어떤 소회를 예.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 앞으로 좀 우리 민원연에서 좀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종편에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제 이름과 사진이 나오는 거, 이거는
출연료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사용료 이런 거 어떻게 이런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고 싶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네. 좀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예. 올 초에 그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해가지고 예. 빨간 옷 입고 막 선거운동에 나서는 일. 그러니까 예비 후보만 하는 거예요. 예. 결국 뭐 컷오프 되겠지만은. 예. 그러면 이제 새 필름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은? 4년 전 필름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야권에 있어서 부담을 주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강남에 좀 출마를 해가지고 네. 예비 후보로 네. 원전을 거기다 유치하고 네. 사드 유치하고 탐정윤 그 연구실도 거기 유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아니 새누리당은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겠다는 새누리당에 도와드리지. 그 당론에 부합하는 네. 아니 그 어딘가는 원전을 지어야 될 것이고 어딘가는 사드를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뭔가 정직한 정치를 한번 구현해 볼까 뭐 이런 생각.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박영선 네. 의원하고 이철희 본부장이요. 예. 그 이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목되는 이유가 사실은 있죠. 두 분이 그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인들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더민주당 내 비대위와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이 관계를 보면요. 지금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와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관계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와 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볼 때 사실상 이한구 위원장의 권한이 지금 김무성 대표보다 더 세 보이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거의 대등 최소한 아무리 우리가 그 낮게 평가를 해준다고 해도 공관위의 위상을 그래도 거의 최고위와 거의 대등한 무게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반면에 지금 더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와 공천관리위원회를 볼 때 공천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천관리위원회보다 더민주당의 비대위의 위상이 훨씬 강하다. 다시 말하면 비대위의 어떤 영향력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직접적으로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의 멤버들을 보면은 지금 가장 막강한 사람들이 김종인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박영선 의원 그리고 이철희 본부장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 세 사람의 또 공통점이 있잖아요. 사실상 그 이제 뭐 친노, 비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로 분류해 보면 이제 비노의 세 부분이 다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세 사람의 합작이 아니냐 이번 공천 학살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 서 박사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갈게요. 공천 갈등뿐만 아니라 선거 분위기 자체가 사실 언론에서 많이 안 뜨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어제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선거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 얘기 안 하고 사실은 갈등 부분만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세돌 구단의 알파고와의 대국 네. 이게 선거 분위기에 일정 부분 이렇게 띄우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언론이 그걸 집중 보도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언론학 박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언급하신 그 당내 그러니까 더민주당 당내 갈등.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냐면 그 김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연결돼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 친노 운동권. 예, 친노 운동권 주로 이제 막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 그 친노 운동권을 배제시켜야 된다. 예.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른바 메이저 신문과 종편의 말하자면은 하나의 목소리였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오늘날 그러니까 2016년판 메카시즘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친노가 과연 친노 운동권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죠. 거기에다가 이 만에 하나 친노 운동권이 만에 하나 가정한다면 역사적으로 조금 변화를 못했다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개선점,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그러니까 짚어줘야 됩니다. 그런 보도, 그런 시사 프로그램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친노 운동권을 거의 메카시즘에 가까울 정도로, 예. 그 결과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방송, 그러니까 이 언론하고, 그 지금의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김종인 대표와 이제 그 삼두마철할까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와
전체적으로 보수화, 우경화, 그 메카시즘, 보수화, 우경화, 공천, 배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선거에 대한 정책적인 점검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언론의 역사적 사명을 전혀 역사적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세돌과 우리 알파고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약간은 이 다른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재미난 것은 이제 이 알파고가 이렇게 지금 열풍이 일어나면서 오늘인가요? 그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까지도 이제 만든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기술과 국가, 정치, 그리고 이제 기업, 구글이라는 엄청난 대기업이죠. 이 기술, IT 또는 AI 기술, 뉴 테크놀로지, 국가, 자본, 이 세 가지가 연동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자본이죠. 그들은 자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총선과 무관할지언정 그들의 이익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지금 결국은 총선 분위기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평론가님, 예. 그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된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 예. 뭐 좀 이런 표현이 과할 수도 있지만 찍어서 몰아낸 아이, 이해찬,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정청래 예. 두 사람의 선택이 달랐어요. 예. 왜 어느 선택이 두 사람의 선택이 다 다른 이유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그게 잘한 선택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 세종시 출마와 관련해서 자기가 뭐 어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보겠다 이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 세종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세종시의 이익을 국회에서 대변할 사람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사실 진짜 이 선수가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정치적 중량감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세종시가 사실 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비주류로서 네. 이명박 정권 때에는 이제 세종시 원안을 주장하긴 했지만은 어떻게든 이 서울 중심의 이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런 세력들 기반 위에 서 있는 새누리당 정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기획했고 또 실행에 옮겼던 세종시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세종시에 이해찬 아니면은 사실 야당 후보가 당선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종시의 이런 이니셔티브를 현 여당, 믿을 네. 수 없는 여당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고 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컷오프 초기에 나는 내 사전에는 이혼과 탈당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서 이미 뭐 본인의 원칙을 이미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당장 컷오프를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마한다든지 뭐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길일 텐데 그렇게 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농후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한번 당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장래에 있어서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뭐 둘의 선택은 뭐 방향은 다르지만은 각자 일리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다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시민의 그 성원, 지지 그리고 이런 반응들의 민감한 정치인으로서 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공천받지 못했다고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간 네.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을 보면은 대체로 시민의 어떤 성원, 시민의 어떤 그런 반응과는 무관한 정치생을 걸어왔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어떻게 거취를 정해야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념이 있는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으로 갈려 있습니다. 야권은. 그래서 대체로 그런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좀 수구 구태적인 그런 또 기득권적인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확실하게 그 시민의 편에 서서 자신의 거취를 정했다는 면에서 본다면은
훨씬 좀 다른 정치인과는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이 기자님. 이번에 이렇게 컷오프 되면서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앞서 얘기한 대로 뭐 국민의당으로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국민의당의 어떤 지금 이념적 좌표라든지 그동안 보여준 어떤 정치적 행태를 볼 때 이게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한 당에 있었던 사람들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새누리당에 가까운 예. 이런 잠깐 좀 모습이다. 예. 얘기하자면 이제 예. 문병호 의원이요. 예. 국민의당 이제 창당할 무렵에 이제 공천 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발표하기 전에 탈당해서 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받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지금 다 받고 있죠. 지금. 다 와라. 저기 비박도 다 와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는 김재철 전 MBC 사장 예. 해직 기사시고 김재철 사장 있을 때 해직 당하셨나요? 그 뒤에 당하.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사천시장 나갔다가 안 되고 예. 이번에 비례대표를 새누리당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예. 본인이 어쨌든 한때 모셨던 사장이기도 하고 어쨌든 공영방송에 문제점이 많아서 쫓겨났잖아요. 해임 당했잖아요. 박문진 예. 이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공천을 신청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 사람을 공천을 준다고 하면 그게 공당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자님? 일단 뭐 신청한 것은요. 예. 사실 염치가 없는 거죠.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서 이런 그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가요. 저희들이 그때 공정방송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을 때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낙인 찍기를요. 니네 지금 정치 파업한다라고 저희들을 내도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 그 MBC 기자들 중에 이 파업에 참여했던 그 당시 사람들 중에 뭐 정치 지금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김재철 사장 우리한테 정치 파업한다고 했던 사람이 잘리자마자 바로 새누리당에 가서 사천시장 공천 그랬었죠. 달라고 신청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저 비례대표 신청을 했고요. 김재철 사장 개인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원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사람이 그 MBC 선배였느냐 좀 부끄러울 정도고요. 저는 이번에 글쎄요 김재철 사장한테 새누리당에 공천을 줄까? 솔직히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김재철 사장을 써먹을 만큼 다 써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토사구팽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김재철 사장의 개인적인 친분이 상당히 두터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그 당시 사장을 했고 또 MBC 저희 노조가 그때 6개월 정도 파업을 할 때 끝까지 김재철 사장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김재철 사장의 뒤를 봐줄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김재철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많이 드러났잖아요. 예.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재작년에 그 사천시장 새누리당 경선에서요 꼴등했습니다. 꼴등. 네. 참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준다는 건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문제가요. 예. 이런 정도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또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새누리당이 그만큼 그런 사람들을 또 한편으로 받아준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코레일 사장이었나요? 최현애 씨. 최현애 씨 이번에 신청했잖아요. 최현애 씨가 사장 된 다음에 그때 코레일 파업을 또 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정부 하에서는 특히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그 일반 그 대중들이랑 많이 부딪혀야 점수를 따는 이런 지금 어떤 모양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요. 그렇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 중에 뽑아줍니다. 충성도를 감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바로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 이번에 또 신청했죠.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니까 신청했다고 하는데 강효상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최동욱 검찰총장 날릴 때 그러니까 이제 혼외 자식이 있다 이걸 보도한 장본인이에요? 때의 편집국장이거든요. 편집국장. 뭐 그냥 편집국장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기자들이 사내 기자상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내 기자상이 아니었군요. 한국신문협회로부터 상을 받고 나서 그 이야기한 것이 이제 사보에 실렸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고공전 덕이었다. 고공전. 이 고공전이라는 표현은
그 우리가 취재한 것도 있지만 위에 분들, 데스크급 분들이 어디서 정보를 물어와서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이렇게 특종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그 상을 준 한국신문협회 당시 회장이 문창극 씨였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총리로 나오셔서 떨어지신 분. 네, 그렇죠. 아주 뭐 망언을 해서. 근데 그 이제 강효상 씨 같은 경우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히기로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뭔가 파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파일을 받고 말하자면 그 얼마 뒤에 조선일보 일면 톱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건과 관련해서 정말 뭐 앞뒤 안 보고 위아래 보지 않고 수사를 하려다가 결국에는 정권에 의해서 그야말로 좀 날라간 거죠. 날라갔죠. 그 와중에서 조선일보가 동원이 됐고요. 그 당시 편집 책임자 또 정보 입수 책임자로 통하는 강효상 씨가 새누리당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너희들 국면 전환했잖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무력화 해버렸잖아. 그럼 나는 당신들한테 로열티가 있는 거야. 나한테 공천 줘야지.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이건 언론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김재철 사장은 그런 의미에서 좀 귀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제 공부한 독일에서는 언론인 출신이 정계에 진출한 경우가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대 대략 2005년 정도, 200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언론인이 정계에 진출한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제2공영방송이죠. 제2공영방송의 그 앵커 출신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와대죠. 연방 정부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때 온 모든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과 정치, 언론과 정치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른바 왜 언론 제4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시 기능은 뭐 아주 기본적인 언론의 기능인데 그거 연결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도 거의 없어요. 그 사람도 아마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하여튼 그런 우리나라 상황과 참 많이 다르다. 우리는 뭐 그냥 가잖아요. 하루 아침에 앵커하다가 청와대로 가고 청와대가 부르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진짜 대표적인 또 사례가 며칠 전에 있었던 게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였던 김민석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국방부 대변인으로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중앙일보에 복직한대요. 아니 국방부 대변인 하다가 중앙일보 다시 가는 게 재취업인지 그게 군 제대를 한 건지 이게 한 회사에서 인사 발령 받는 겁니다. 이쪽 부서에서 이게 박영선 의원 질문 하나 할게요. 박영선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권 패배의 책임은 안철수, 문재인 모두에게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말했죠. 오늘. 아니 본인이 지금 말하자면은 집단 지도 체제의 한 구성원인데. 물론 이제 대표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니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문재인 안철수 책임이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말이죠. 그 김종인 대표도 그렇고요. 107석만 얻으면은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 뭐 자기는 본전은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박영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안철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벌써 이 테러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이 됩니까? 사실은 107석이 본전이라고 얘기하더니 127석 아니었나요? 그랬었죠. 나간 거 지금 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원만 현재 있는 인원만 가지고 지금 107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또 몇 명 더 탈당하잖아요. 그 숫자는 어찌됐든 이제 더 줄어들고 있는데 얘기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나간 상태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현재 더민주당의 대표로서 이번 총선을 진두 지휘를 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서 야권이 패배한다면 두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게 지금 맞죠.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고요.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새로운 사람들도 영입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지지도가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직후에 김종인 대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좋은 상태가 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총선과 같은 총선의 진두 지휘를 김종인 대표가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원으로 지금 박영선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사무실 앞에 문전성시를 이룬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대표를 지금 끌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나중에 이제 총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야당이 이기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면피용을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김한길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어요 오늘. 그러면서 본인은 야권 연대를 위해서 어쨌든 힘을 쏟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한길 의원의 전적을 보면 당 쪼개는데 항상 계세요 그분이. 여루당에서 그 나오면서도 이분이 그때 있었고요. 이번에 국민의당 창당하면서도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본인은 이제 어쨌든 뭐 이와 어쨌든 당이 이렇게 분열되는 과정에 항상 개입해 있던 분이 불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진정성 있게 통합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본인이 나가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시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전 후자라고 봅니다. 단언합니다. 사실 2008년 당시 그때도 이 양반이 불출마를 했어요. 정계 은퇴까지 했습니다. 근데 2012년 총선 때는 아무래도 MB 심판 분위기가 고조되니까 나가면 되겠다 해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짧게 얄팍하게 정치 경험을 했지만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창한 구호, 명분 이거요. 그 실리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술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에 나와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구에서 3등이에요, 3등. 2등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게다가 또 더불어민주당이 전해숙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천한 마당에서 뭐 다시 뭐 후보 단위가 3등인데 또 먹힐 수도 있고 먹히면 진짜 대망신이거든요. 차라리 이럴 때 명분을 앞세워서 뭔가 기득권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정치적 장래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 될 것 같으세요? 그건 뭐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상황에서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가증스럽죠.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정계 은퇴 선언을 했어야죠. 당을 당내에서 합법적으로 뽑힌 대표를 그렇게 흔들어대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서 그 선거에서 패했다라면 전국적인 차원의 선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그래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한 지 2달 뒤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몇 석 안 되는 뭐 진짜 10석도 안 되고 그때 너다섯 석밖에 안 됐죠. 선거에서 졌다라고 거기서부터 나가라고 이렇게 흔들어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흔들어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공천에 그게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러니까 비주류 세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친노, 주류 세력들을 어떻게든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당권 다툼을 내부에서 벌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꿋꿋하게 일단 버티니까 결국은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또 무슨 야권 통합? 웃기는 거죠. 지금 야권 통합을 갑자기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그 측면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또 나가잖아요. 본인 지역구에. 근데 새누리당에서 이준석인가요? 그 젊은 친구를 서울 이제 노원병. 그렇죠.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3자 대결 구도로 가면은 안철수 의원에게 썩 유리하지 않은 그런 구도고 양자 대결로 가면은 뭐 그런 대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글쎄요 3자로 갈까요? 본인이 그렇다면은 수도권 연대도 안 된다. 뭐 당 차원은 안 되고 뭐 개별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자기 지역구에서 승리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 그거는 좀 모양이 빠지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3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노원병 같은 경우에는 17대 때는 17대 때 그때 당선된 의원이 18대는 홍정욱 의원이고 17대 때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때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그리고 19대 때는 이 노회찬 의원이 됐다가 재보선에서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1번 이준석, 2번 이동학 또는 그렇죠. 또 다른 지금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가 경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3번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란 말이죠. 3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은 근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뭐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크게 뭐 낙관하지도 않고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야당이 이겨야 된다라고 이제 그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달렸겠지만은 결국 그 유권자들이 표로서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인데 그리고 아직은 미래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준석 후보가 지금처럼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철수를 지역구에 묶어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 씨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네.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당대표인데 선택을 받지 않겠는가. 전 거기 조금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3자 구도 가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얘기는 아마 못할 것 같고요. 그럼 결국 3자 구도로 갈 텐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 지금부터 전 출발점이라고 봐요. 네. 네, 지금 국민의당이 워낙 많이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까먹는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지지율이 빠질 수 있고요. 반면에 지금 또 새누리당도 난투극을 벌이면서 또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이것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좀 민심이 좌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야권이 분열되고 있고 공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인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어제 관훈 토론에 나가서 의석수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9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뭐 107석 얘기했죠. 김 대표의 발언을 먼저 좀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07석이 선거 승패의 기준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또 그 107석 이상을 달성할 자신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희망으로 생각을 하면은 과반수도 넘게 당선된다고는 희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야권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괜히 처음부터 쓸데없이 그냥 지나치게 낙관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석수 정도만 확보를 할 것 같으면은 뭐 선전을 할 수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107석에 만약 미달한다면은 비상대책위 대표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는 뭐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뭐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겠죠. 당을 떠나실 겁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당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정부나 여당의 실정을 뭐 잘 비판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의석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책임 문제 때문에 지금 상한선을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현재 상황을 일단은 유지를 할 수 있는 선에 가고 그 이상에 가면은 그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뭐 107석이 하여튼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무슨 책임을 표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 관훈 토론회 얘기 듣고 왔는데 서 박사님, 이게 관훈 토론회가 일반적으로 생중계하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송에서 생중계를 안 했어요. 국회 방송은 했습니다. 국회 방송만 했나요? 네. 네. 근데 다른 선거에서는 어땠습니까? 이게 관훈 토론회가요. 총선 시기, 물론 대선 시기에는 뭐 이제 다 이렇게 계속 해왔고, 총선 시기에도 각 당 대표들을 모셔놓고서 이제 관훈 토론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바에 의하면은 생중계를 다 했습니다. 각 방송. 예를 들면은 지난 2012년이죠. 19대 총선이었죠. 네. 19대 총선 때 보면은 뭐 주요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연합뉴스라든지 뭐 저기 TV조선, JTBC, 뭐 채널A, 그리고 국회 방송. 그때 생중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회 방송 외에는 생중계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좀 어떤 그러니까 의도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이례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며칠이죠. 그때 다음 이제 김무성 대표가 네. 또 관훈 토론회 일정이 있는데 그때도 생중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게 되면은 되겠네요. 어떤 이것이 지금 일관성 있는 것이냐 뭔가 그러니까 이제 저 편파적이라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 그때도 하지 않아야죠. 그렇게 되겠죠. 예. 예. 근데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래 편파적이니까. 좀 재미있는 그 이전에 관점이에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관훈 토론회에 나왔는데 그때도 국회 방송만 중계를 했는데 정의화 의장이 뭐 중량감이야 뭐 그게 높지 않으니까 김무성 대표가 어떤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종인 대표에게 대통령 출마할 생각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왜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질문이? 지금 보수 세력들은요, 그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와는 달리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요? 그 이유를 좀 물어봤는데, 그 정청래 의원 측 관계자 말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고위층과 상당한 대화, 교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사실은 뭐 문재인을 싫어하고 정청래를 미워하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이 한국 정치에서 가장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터뷰도 안 해주지, 또 언론 권력이라고 해서 자기들을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의 그 언론 권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그 당 대표가 야당 대표가 되고 또 대선 후보가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김종인 씨가 야당 대선 후보가 되면은 낙선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여당이 또 권력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한 가지 뭐가 들어왔냐면 국민TV 취재진의 취재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이 김비호 후보 있잖아요, 부산에. 그분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 후보를 밀어주는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시겠다고 수락한 걸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는데 이용마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잘한 선택일까요? 정청래 의원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이제 정청래 의원에게 당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이제 잘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포에 대해서 후임자도 지금 뭐 제대로 못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에게 한번 가서 구해봐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로 무게를 안 실어주잖아요. 그냥 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청래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당내에서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부산이라고 하면 지금 야권이 가장 취약한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자기가 이제 찾아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효과도 있을까요? 그렇게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죠.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도 어찌됐든지 간에 서울에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표와의 어떤 뭐 친분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산의 정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통할지 그건 이제 한번 봐야죠. 두고 봐야겠군요. 사실 이렇게 백의종군을 하고요. 또 당선도 할 수 있었는데 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면 당연히 배지를 달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백의종군하면서 탈당하는 당원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말이죠. 정말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알아주질 않아요 전혀. 당에서 지금 원래 그 어찌됐든지 간에 그 수용을 하고 그 컷오프를 수용을 하고 자기가 당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판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컷오프를 한 것 자체가 살아 돌아오라는 컷오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많죠. 김종인 대표 관련해서 하나 더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엔 상당히 주목을 해서 볼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다라고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경제민주화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성 정치권과는 상당히 다를 거다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김종인 대표의 어떤 전력을 보면은 국보위 출신이었죠. 그다음에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가 이해찬 대표랑 관악에서 붙어서 떨어진 전력도 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인가요? 그때 민주당 그쪽에 또 비례대표 의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여당과 야당, 여당 중에서도 민정당부터 시작을 해요. 민정당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야를 두루 이렇게 다니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특히 여당 생활을 지금 여당 민정당 그쪽으로 해서 되게 오래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인맥들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그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사주들과도 상당히 잘 알고 지내고요. 그러니까 연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맥들이 있는데 그 인맥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의 주류입니다. 한국 사회의 주류. 소위 이제 친노네 뭐 이런 세력들은 전부 다 한국 사회의 비주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이 다른 분이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데려다 놓으니까 아, 저 사람 뭐 경제민주화의 상징이고 해가지고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약간의 환상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비해서 조중동은 정확히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대통령 하는 게 후보로 나오는 게 문재인 대표보다 훨씬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야당도 어떻게 보면은 친노라든지 운동권들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는 정당으로 탈바꿈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네. 코스프레도 아니고 네. 예를 들면 김종인 대표를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을 했잖아요. 예. 어제 원유철 예. 우리 원내대표께서 네. 강봉균 예전에 그 재경부 장관 했었나요? 지금 그렇죠. 뭐, 열린우리당 재경부 의원 장관. 했었고, 그분을 영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분을 영입하는 게 새누리당에 도움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 관료 출신이고요. 예. 뭐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긴 했지만 그분의 노선과 사상은 뭐 전부 저쪽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분이죠. 저는 사실은 이런 시민의 앞서서 시민의 어떤 그런 반응을 경험한 그런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의 반응을 접하지 못한 정치인은 우리 사회를 추동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모든 이슈와 의제를 만들어내는 집단이 바로 조선일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말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는 박영선 의원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홍창선 비대위원장 말하는 거 보세요. 트럼프라고 비유를 했어요. 네. 아니 자기들이 야멸차게 비정하게 내친 사람한테 어떻게 트럼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으며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인생의 좋은 경험으로 알고 뭐 이렇게 뭐 반성의 기회로 삼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또 아니 뭐 지금 수용하면 나중에 보궐선거 한 자리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완전히 사람을 무슨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당의 주류가 됐단 말이죠. 제가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 당권은 물론이고 공천권까지 한 손에 쥐면서 당의 실질적인 실세로 군림할 즈음에 그때가 아마 입당하고 3주인가 4주 훌 거예요. 3주 이내일 겁니다. 아니 입당하고 3주 만에 뭐 전 당원의 동의도 없이 그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지도 않은 가운데서 그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 제1야당이 굉장히 취약한 지점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 누구도 추인하지 않고 공인하지 않은 이런 권력을 마구잡이로 행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 뭐 적지 않은 또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표 지지자 중에 일부입니다만 네. 문재인이 데리고 왔으니까 또 어차피 지금 선거가 목전이고 이번 선거 놓치면 또 4년 동안 굉장히 고생할 테니까 또 1년 뒤에 대선에도 큰 여파가 있을 테니까 웬만하면 김종인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그 맥락 속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염원이 담겨 있고 그것이 이제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지만은 3, 4주 만에 이렇게 당의 이런 정상적인 모든 그 권한이 한 사람한테 쏠리고 말이죠.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뭐 룰이 있었습니까? 정무적 판단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단 말이죠. 그 정무적 판단은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 발표 안 하지. 뭐 이 사람이 과연 도대체 어떤 그 평판을 받고 있고 지역구에서 그리고 또 어떤 정치력을 발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그냥 이안구 한마디에 그 생사여탈이 걸려버리는. 똑같아요. 새누리당하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지금의 이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국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이해를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원칙과 작은 공정성의 잣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면요. 이런 토대 위에서 과연 우리가 또 바른 사회 또 정상적인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해찬
그 전 총리가 어제 그 기자간담회 때 했던 말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공천 내는 선거 결과도 좋았고 뒤탈도 없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그 정청래 의원 같이 그냥 그 백의종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이 완전히 당이 아사리판이 될 그런 이런 그 시츄에이션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언론에서도 잘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공고한 모습이 예. 없다는 것이 계파 갈등이 특히 이제 새누리 쪽 보도는 거의 계파 갈등에 대한 보도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은 계속 계파 갈등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나고 좀 당의 주인, 글쎄 이렇게 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당의 주인이 좀 없는 그런 시기가 좀 많았다. 그러니까 뭐랄까 하여튼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이 좀 확고하게 없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보수화, 전체적인 보수화 내지는 우경화로 가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네. 예,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언론도 거기에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 사실 이 문재인 대표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도 있어요. 네.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당내 비주류 중에 일부가 탈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다급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탈당을 막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심정 때문에 이 김종인 대표를 좀 조급하게 이제 끌고 온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리를 넘겨줬는데 사실상 정권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지난번에 왜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예.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죠. 그렇죠. 그분을 또 박영선 원내 대표 시절에 비대위원장으로 또 데려오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정체성 문제가 또 제기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정체성 문제가 제기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총선이 임박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넘어갔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을 데려오는 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존재로 뭐 돼 있어요. 언론이 만들어낸 효과이든 어쨌든지 간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향유하는 거,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 있어서 데려오는 건 좋은데 이분한테 전권을 준 것 자체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니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그 당대표가 뭐대로 이 절차적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 괜찮다라고 한 후보를 날릴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나간 사람들 돌아올 수 있게끔 당원 당규 바꿨다고. 근데 이게 문재인 대표만 해도 당대표 선거를 통해 전당대회를 통해서 검증됐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후보자들 간 토론도 하고 그 사람의 정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고 대표를 뽑은 건데 이 양반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모릅니다. 그냥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하니까 박근혜한테 팽당했다더라. 그렇죠. 박근혜한테 팽당해서 거기랑 각을 세우고 있다더라.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동의를 한 거죠. 선거가 임박해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문재인 대표가 오고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좋네 하면서 이제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어떤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을 급격하게 지금 우경화 시키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더불어민주당의 열성적인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요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끝나면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봅니다. 많습니다 지금. 예. 자, 이게 이제 말을 많이 하시고 자주 하셔서 제가 질문을 많이 못 드렸는데 거의 이제 끝나갈 시간이 다 돼갔어요. 근데 한 질문씩 드릴게요. 먼저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한테 첫 윤상현 문제 질문 드릴게요. 윤상현 의원이 지금 컷오프 됐어요. 막말 때문에. 대표를 까는 막말을 했죠. 죽여버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컷오프 됐는데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주려고 한 후보를 뽑지도 않고 작업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소속으로 만약에 윤상현이 나간다고 치고 만약에 후보를 새누리당에 공천 안 하는 경우 그 케이스 하나하고 이해찬 의원도 똑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해찬 의원도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공천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두 경우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 다른 거고요. 윤상현 의원 지역구에 사실 공천 신청한 사람이 윤상현 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자를 공모해야 되는데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질질 끌어요. 질질 끌어서 선거 임박해서 우리 후보 없다 해가지고 등록을 안 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윤상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예. 그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지금 세종시의 시의원, 광역시의원 아닙니까? 15명 중에 10명인가가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이분들은 다 지금 말하자면은 하여튼 그 당 조직 자체가 다 이해찬 의원에게 쏠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 조직이 다 그쪽 무소속의 이해찬 후보에게 몰려 있다면은 하늘에서 뚝 서울에서 너 저 공천권 줄 테니까 나가라. 그거 되겠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안 준다면은 그건 뭐 이해찬 우리 간판으로 나가면은 선거에 도움 안 되니까 그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고 돌아와라. 이런 어떤 배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현실적으로 내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뭐 박찬호를 뭐 영입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운동권은 안 된다면서요? 운동선수를 영입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다음 이제 이 기자님, 이게 새누리당 이제 연결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비박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친박연대로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공천에 떨어진 우리 그 미방이 조원진 맞죠? 조원진 의원이 맞나요? 그분이 공천에서 배제가 되면서 조혜진 말씀 죄송합니다. 조혜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가 되면서 비박연대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유승민 의원이 컷오프가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비박연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비박연대라고 할 때요. 이게 특별한 의미를 두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친박연대라는 당이 있었죠. 그때는 친박연대라는 당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사실상 이제 그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 배제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라는 차기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성이 됐는데 지금 비박연대라고 하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조직을 갖춘 실체로서 활동하기는 지금 현재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각자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겠죠. 출마를 각자 해서 그러면서 뭐 그 우리는 그 억울하게 희생당했다, 억울하게 잘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정적인 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세 분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되면 서 박사님부터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해 볼 만한 뭐 이벤트든 아니면 어떤 뭐 여러분이 예측하신 어떤 사건이든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예측보다는 계속적인 이런 구도가 특히 이제 언론 쪽에서는 좀 더 심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메카시즘이 더 심해질 것이고, 왜냐하면 그 정청래 전 의원 그러니까 컷오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주문했던 게 이해찬도 컷오프해라. 컷오프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한 아스팔트 깔아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뭘 해도 이거 컷오프를 해도 컷오프를 안 해도 계속해서 어떤 그 아주 잔혹한 그런 공격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보도들 그리고 방송들의 언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무슨 뭐 대부분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찍히면 죽는다. 뭐 한순간 훅 간다. 뭐 공천 학살 뭐 이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쓰이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이건 약간 좀 전체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살생부란 표현들이 지금 많이 나돌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저는 사실 몰랐던 건데 찾아보니까 원래 이 표현이 생살부란 표현이었다는 그런 야사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생부 하면은 죽는 거지 않습니까? 죽는 게 우선이고 생살부 하면은 일단 누굴 살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누굴 죽일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될 것이다. 근데 하여튼 이런 표현들이 좀 더 아주 극단적으로 잔혹우와 뭐 잔혹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평무 김무성 대표의 별명이 있습니다. 30시간
예. 네, 30시간. 30시간 이내에 항상 굴복된다. 그래서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 근데 이번 거는 좀 양상이 다를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일단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의 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이한구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들고 일어나서 김무성 도저히 안 되겠다라면서 이참에 아주 날릴 그런 각오도 보이더라고요. 김무성 대표로서는 정말 말 그대로 백척간두에 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요. 이미 비박계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 기대를 안 해요. 김무성 말만 저렇게 항상 뭐 부딪힐 것처럼 한판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이제 뭐 결국에는 고개를 숙이고 백기를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로서는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꿈을 갖고 있다면은 여전하다면은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면은 이쯤에서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또 30시간 안에 이제 뭐 백기를 든다? 그러면 이제 여권의 대선 주자 하나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조국 교수가 그 방안을 제시했는데 공천 이제 최종안을 가져온단 말이죠. 개별 후보자들의 공천장에 당대표가 도장을 안 찍으면은 안 찍으면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새누리당의 후보들은 전부 무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교수는 지금 청와대하고 붙으려면은 이 도장을 갖고 도망가라, 사라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뭐 대의원 대회를 열어가지고 뭐 당대표를 날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당장 코업 아닙니까? 후보 등록일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무성 대표의 어떤 상황이 자신의 힘을 보여줘야 할 그런 시점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입으로도 자기가 도장을 안 찍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그 하나 갖고 마지노선을 이렇게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배수진을 친 거 아니에요. 요거 갖고 말하자면은 한번 좀 세게 부딪혀 볼지 안 볼지. 이게 진짜 대충 무마될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대충 이렇게 무마를 한다, 그러면 그 순간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모든 그 가능성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의 앞으로의 향로, 관전 포인트다. 일주일 동안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님. 사실 방금 김용민 씨 이야기한 게 지금 앞으로 향후 일주일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죠. 지금 더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천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수습 국면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지난 이번 주였나요? 이해찬 어찌됐든 정청래 두 의원을 컷오프 시키면서 사실 이제 거의 정점을 쳤고요. 그런데 이제 이해찬 의원은 탈당을 하는 쪽으로 했고 정청래 의원은 뭐 백의종군을 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정리는 됐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물론 남은 자리들에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와 그리고 비례대표 지금 경선을 한다고 했다가 중단을 했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남아 있지만 그렇게 뭐 앞으로 그 문제는 그렇게 큰 파급 효과는 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물론 이제 그 기간도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다음 주까지 공천 다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어떤 공천 대결,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그에 따라서 아마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항상 해온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훈수를 두려고 할 텐데요. 과연 어떻게 새누리당이 이번 공천 갈등 국면을 수습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현재 더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서로 득점을 하는 것보다 누가 실점을 덜 하느냐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득점을 해야 되잖아요. 실점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 중단하면서 했던 얘기가 맞아요. 지금 경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그쪽으로 여론을 이끌어갈 것이냐, 이슈, 아젠다를 이끌어갈 것이냐, 사실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아직은 지금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역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한번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다음 주쯤이면 지역구 경선과 비례대표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될 텐데요. 우리에게 표를 달라는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저것 해주겠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지 검증해 볼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들 사이에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사기꾼에게 우리의 사년을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죠. 투표의 힘은 총선 바로 전날까지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들을 쏙쏙 골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